예, 예. 아까 하다가 제가 조금 중단시켰다가 이제 다시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금융리스의 본질이 뭐냐고 했을 때는 순수한 임대차와 좀 다르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뭐라 그럴까, 이 금융 거래인 것이다. 그 이제 리스 이용자가 그 소유권을 내가 가지면서 금융 어 그 여기서 뭐라고 리스 회사 리스 회사로부터 대금을 빌려 가지고, 그러니까 대금을 빌려서 어떤 물건을 내가 사는 거래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외형상으로는 이제 물건을 내가 빌려서 사용하고 돌려주는 임대차적인 성격을 갖지만, 그 내용을 실제를 따져 보면은 이 리스업자가 금융 리스업자가 하는 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어, 리스 이용자가 사주십시오 하는 물건을 내가 사갖고 내가 갖고 뭐 쓰는 것도 아니고 리스 이용자가 사용하도록 해주고 거기에 대한 이제 대가로서 이제 그 물건 값을 쭉 받다가 리스 기간이 끝나면 소유권을 넘겨줘 버리는 그런 관계에 있다 이거죠. 그러면 한편으로 보면은 이거 리스 이용자가 내 물건을 처음부터 사는데 돈을 빌려서 돈을 갚아주는 것하고 결과적으로 같은 결과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어, 그 금융이라는 관점에서 이게 보게 되면은 이건 임대차가 아니다. 특히 양 당사자가 아주 대등한 어떤 상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임대차에 나와 있는 그런 강행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 착안을 이제 하게 되면서 이 금융 리스의 본질은 이제 그 비전형 계약이다, 무명 계약이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판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 4페이지에 정리를 한번 했어요. 1986년에 나온 요 판결인데요. 보시면 교재 우리 610페이지에 있어요. 제가 그걸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한국개발리스가 초음파 단층기, 우리 아마 병원에 있는 그 단층기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초음파 단층기를 내가 이제 그 금융리스를 해서 원고에게 이제 전달을 하게 됐단 말입니다. 이걸 이제 시설 대여라고 그러는데 아마 이제 그 병원인 것 같아요. 병원이 원고인데 이 초음파 단청기를 내가 가져와서 사용했는데 이게 막 결함이 많이 이제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나중에 보니까 이 제조상의 결함이 있어갖고 이 계약을 해지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적용 규정은 뭐냐 하면 우리 민법이 적용됐기 때문에 627조 2에서 이런 그 계약 해지를 이제 원고인 병원이 이제 하게 된 거죠. 이 그 임차물에 해당하는 이 초음파 단청기가 이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잔존 부분으로는 내가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계약을 해지를 했단 말입니다. 627조 2항을 근거해서. 그런데 약관제 8조 1항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었냐 그러면은 시설 대여 물건의 즉 초음파 단청기의 물건의 규격, 사양, 성능, 기능 등에 부적합하거나 불안전 기타의 하자가 있더라도 개발리스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개발리스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여기서는 이제 임대차라면 이런 책임을 지는 규정들이 있는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해버렸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652조의 위반이 되는 거죠. 임차인을 불리하게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원고인 병원을 불리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계약 해지를 하고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 원심에서는 야 이거 이 본 시설 대여의 그 본질은 임대차다. 임대차이기 때문에 민법의 제 652조와 627조 규정이 적용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627조의 어떤 임차물에 뭐 하자가 있어서 그 잔존물로는 원래 내가 목적했던 성능을 다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런 거 못하게 약정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임대차가 적용된다면은 650 2조가 적용이 되어서 그 약정이 무효가 되는 거겠죠. 근데 우리 원심은 그 무효다라고 하는데 무효로 보는 근거는 이건 임대차다라고 봤던 것이죠. 그 강행 규정의 위반이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 약정은 적용되지 않으니까 627조에 의해서 계약 해지가 가능하게 됐던 거죠. 원심의 판단이 계약 해지가 가능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이제 원상 회복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줬던 뭐 보증금 있었는데 그 보증금을 돌려주라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형식에는 임대차 계약과 유사하지만 그 실질은 물적 금융이다. 금융이고 파이낸스이고 임대차 계약과 다른 여러 가지 특질이 있기 때문에 시설 대역 계약은 비전형 계약이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은 바로 적용되지는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원심의 임대차 계약을 본 것은 잘못이다. 따라서 그 약정은 유효하다라고 본 거예요. 유효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약정과 달리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하는 것은 안 되게 됐죠. 그죠? 그래서 시설 대여자가 그 유리하게 승소를 하게 된 판결이다 이거죠. 그다음에 이제 5페이지에 있는 금융리스 약관의 유효성. 그러니까 금융리스 약관의 유효성이 이제 많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임대차로 봤다면은 이런 강행 규정에 위반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금융리스 약관이 유효한지가 많이 다투지는데 하자 담보 책임의 면책 약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은 이게 그 652조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임대차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유효하다. 하자 담보 책임의 면책 조항도. 그다음에 위험 부담 전가 조항인데 리스 이용자가 리스물의 멸실 도난 훼손에 따른 위험을 스스로 부담을 하게 되는데 민법 제 627조에 따르면은 감액 청구권이 이제 운송인에게 임차인에게 있는데 또 마찬가지로 이 강행 규정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지 관리 의무를 리스 이용자가 지도록 돼 있어요. 유지 관리 의무를 우리가 이제 일반 리스에는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은 임대인이 해주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들 아파트 생각해 보시면 되죠. 뭐 화장실이 고장 났다든지 뭐 샤워기가 이상이 있어서 물이 안 나오는지 할 때 그때는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그 임대인한테 전화를 해서 어떻게 처리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뭡니까? 수선 의무는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리스 계약에서는 이런 리스 이용자가 갖도록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 상법의 168의 3의 제4항에 168의 3의 제4항에 리스 이용자는 금융리스 물건을 수령한 이후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금융리스 물건을 유지 및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금융리스는 임대차가 아니라는 그러한 전제하에 서 있는 규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금융리스에서 유지관리 의무 조항이 리스 이용자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유효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6년 8월 23일 날 이 판결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본 이 1986년 8월 19일 이 판결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결이 됐다는 거죠. 금융리스의 법적 성질은 임대차의 성격을 물론 일부 같지만 그걸 우리가 전체로 봐서 임대차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652조의 민법 652조의 강행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판결을 한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판결이었고 이어서 이
판결을 따르는 그런 판결들이 생겨났어요. 1996년 8월 23일 날 판결을 다시 보게 되면요. 이제 리스업자가 이제 리스 이용자에게 이제 컴퓨터 장비를 또 빌려줬거든요. 예, 근데 그 이제 렌탈 그 계약에 따르면은 네, 그 렌탈 계약에 따르면은 이제 그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 제6조 1항에 리스업자가 물건 인도 시 물건이 정상적인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것을 뭐 담보로 한다. 그리고 2항에 리스 이용자가 물건 인도 인수 확인서를 발급하였을 때는 물건의 상태 및 성능이 그 정상인 것을 확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3항이 중요한데 물건의 사용, 보관 및 유지 책임과 물건의 멸실 훼손 책임을 모두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7조와 8조. 예, 그런데 이제 그 컴퓨터 장비가 뭐 자꾸 고장이 나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리스 이용자는 컴퓨터 장비에 내재한 하자로 말미해서 컴퓨터 장비에 하자가 내재되어 있어서 사용 수익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627조 제2항에 따라서 계약을 해지한다라고 이제 그 주장을 했던 거죠. 근데 그 약정에 따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7조와 8조에 그건 전부 이용자가 그 부담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6조 제1항도 그런 취지고. 그래서 이제 원심과 대법원은 똑같이 이제 민법 임대차의 규정이 없다. 그러니까 652조 강행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약관도 약관규제법 제7조 제2호 3호에 위반되지 않아서 유효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원고는 패소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정 자체가 유효하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아까 본 저 89년의 86년의 그 판결을 그대로 이제 수용을 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그 6페이지에 있는 금융 리스크 거래 법률 관계를 한번 보게 되면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법전을 보고 같이 읽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168조 2에는 이제 그 정의 규정을 뒀고 168조의 3에 금융 리스업자와 리스 이용자의 의무라고 되어 있고, 리스업자는 금융 리스 이용자가 금융 리스 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금융 리스 계약에 적합한 금융 리스 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내가 가지고 있던 물건을 내가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 임차인이 이걸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거는 임대차적인 성격을 갖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물건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래서 임대차의 이제 성격을 갖는다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리스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금융리스 물건을 수령함과 동시에 금융리스료를 지급해야 된다. 이것은 이제 그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가장 중요한 의무의 하나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3항은 금융리스 물건 수령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금융리스 계약 당사 사이에 적합한 금융리스 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추정한다. 이건 뭐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4항은 금융리스 이용자는 금융리스 물건을 수령한 이후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금융리스 물건을 유지 및 관리해야 된다. 이것은 그 임대차의 규정과는 반대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임대차의 성격이 아니라 오히려 금융리스의 그 말하자면 이제 그 물적 그 금융의 그 성격을 여기다 이제 반영한 것이라고 이제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리스업자의 의무는 수령할 의무가 있고 168조의 4의 제2항에 리스 이용자의 공급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행사 협력할 의무라고 되어 있는데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금융리스 이용자의 의무는 뭔가?
리스를 지급 의무가 있겠죠. 168조의 3의 제2항에 아까 말씀드린 리스 그 지급 의무, 그리고 리스 물건의 유지 및 관리 의무, 이건 임대차와 다른 성격을 반영한 것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스 공급자의 의무, 리스 물건 인도 의무. 이게 이제 그 보통 임대차, 그러니까 금융리스 계약에는 공급자의 의무가 이제 나오지가 않는데, 여기 우리 그 상법의 규정에는 공급자의 의무를 특별히 168조의 4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1항에서는 금융리스 물건의 공급자는 공급 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그 물건을 금융리스 이용자에게 인도해야 된다. 공급자는 공급 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물건을 리스업자에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리스 이용자에게 인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물적 금융의 의미를 갖는 거죠. 내가 리스 이용자가 내가 물건을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선정한 것을 그 리스 업자로 하여금 대금을 지급하게 하고 내가 사용하려는 그런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제대로 된 임대차였다면은 리스 물건의 공급자는 공급 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그 물건을 리스 업자에게 인도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될 것이에요. 자, 그다음에 금융리스 물건이 공급 계약에서 정한 시기와 내용에 따라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금융리스 이용자는 공급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거나 공급 계약의 내용에 적합한 금융리스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자, 이 조항이 상당히 재미있는 조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금융리스 물건이 공급 계약에서 정한 시기와 내용에 따라 공급되지 않은 경우에 주체가 누구냐면 금융리스 이용자예요. 금융리스 이용자가 공급자에게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공급 계약의 내용에 적합한 금융리스 물건의 인도를 청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금융리스 이용자는 누구와 거래 관계에 있냐면 그 금융리스 업자와 관계가 있는 거죠. 이 공급자와 그 약정이 있는 사람은 리스 업자예요. 금융리스 업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은 공급이 되지 않았을 때는 네 공급자에게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해라. 그리고 인도를 나한테 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리스 이용자를 보호하는 그 법정 권리인데, 실질적으로 리스 이용자가 이 물건의 매수인이라는 관념하에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석이 가능한 거죠. 실제 이 물건의 매수인이 누굽니까? 리스 회사죠, 그죠? 리스 업자죠. 리스 업자가 이런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물건의 인도를 청구를 해야 될 텐데, 우리가 법률의 규정으로서 그 리스 이용자에게 그런 권리를 줬다 이거죠. 그것은 이제 금융리스의 그 실제적인 그 본질을 잘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리스 이용자가 자기가 이 물건을 소유하는데 필요한 금융을 일으키는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 이제 금융리스이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168조의 4에 이 항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금융리스 업자는 금융리스 이용자가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필요한 협력을 해야 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리스 계약의 이제 해지는 리스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금융리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 업자는 잔존 금융 리스를 상당에게 일시 지급 또는 금융리스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제1항에 따른 금융리스 업자의 청구는 금융리스 업자의 금융리스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리고 금융리스 이용자는